생산과 소비 불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아간 파천 이후에 고종은 친러 정책을 쓰죠. 친러 정책은 일본 정부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정책이죠. 그런데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하는 서방 국가들이 있죠.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러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적을 만드는 거죠. 그래요. 고종의 친러 정책은 단순히 일본만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문도 사건도 얘기했죠.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때 1880년대 중반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서 군사기지를 설치한 적이 실제로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1903년부터 일본은 러시아와 협상을 벌이며 만주는 러시아, 한반도는 일본 영토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한반도를 북위 39도선 기준으로 분할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일본은 이미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러일 전쟁 이전에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로 이제 결정을 이미 했다. 더 전이면 더 전이지 그 이유는 아니겠죠. 전에 결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러시아와 협상을 벌인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실수를 하는 거죠. 뒤에 결과를 보면 이때 합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만주는 너희가 가져라. 조선은 우리가 식민지 만들겠다 이랬는데 이제 러시아가 거절을 해요. 1903년 4월 러시아는 삼림체벌권을 구시로 그래요. 러시아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한반도를 북위 39도선 기준으로 분할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만주만 우리가 왜 갔냐. 한반도도 우리가 일부는 북쪽은 우리가 갖겠다. 지금은 38도선이지만 1도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요. 협의가 됐으면 그때 이제 일본이 그냥 용인을 했으면 한반도가 그때 이제 분단됐겠죠. 근데 일본은 거절을 한 거죠. 1903년 4월 러시아는 삼림체벌권을 구실로 평안북도 신의주 부근 압록강 하구에 군대를 파견하고 1903년 5월 용안포를 점령하고 자국민을 이주시키면 나아가 군사기지화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에는 일본군이 있잖아요. 근데 1903년에 조선 내부로 침투해서 러시아가 군사기지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 정부는 친러파가 실권을 잡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무단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여 특정 기지를 군사기지화한 것이다. 무단이었냐는 거예요. 또한 1904년에 시베리아 철도가 가까워지자 러시아는 군대와 물자를 국동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한다. 그래요. 무단이 아닐 수도 있죠. 무단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기정사실화되자 고종은 중립국선언을 한다. 왜 무단이라고 안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고종이 사고를 친 거예요. 또 큰 사고를 친 거예요. 러일 전쟁이 어느 정도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러일 전쟁의 구실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친러 정책도 친러 정책이지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질 것 같으니까 고종 갑자기 중립국 선언을 하죠. 하지만 러시아는 무시하고 전쟁 준비를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중립선언을 접수했다는 회시만 보냈을 뿐 지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국가들은 뭐라 했나요? 또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는 데에는 또 입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 일본은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실 이러한 고종의 행위는 서울에 주둔 중인 일본군이 자신을 죽일까봐 무서워 속임수로 쓴 것이다. 속임수일 뿐이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속임수일 따릅니다. 1903년 8월 고종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러시아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며 러시아군과 조선정부군이 연합하여 일본군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친서로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가 무단으로 점령한 게 아니다. 조선 고종이 친서를 보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러일 전쟁이 발발해 버리죠. 국제적 사고뭉치라고 했잖아요. 러일 전쟁 때문에 이제 조선은 그냥 아예 그냥 멸망해 버리죠. 그래요. 중립국 선언은 뭔가요? 다 알았을 수도 있어요. 다 정보를 통해서. 괜히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정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고종의 행적을 보면 저 속임수라는 거 다 아는 거죠. 1903년 8월 고종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러시아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했고, 그리고 1905년 1월 러일 전쟁 중에도 한성에 러시아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러일 전쟁 도중에도 러시아군을 파견해달라고.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중립국 이런 것도. 일본 반일이라 했잖아요. 고종은 전형적인. 친러고 친러 인사들을 중용했고, 물론 서방 국가들은 과거 고종의 행적을 알기 때문에 뻔한 수작임을 눈치 적어서 무시한 것이다. 나름대로는 뭐 이제 속임수를 쓰는데 또 갑자기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중립선언하면서 나는 무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러시아한테 계속 군사 파견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러시아 정부도 그 한심한 거죠. 그 러일 전쟁 터졌을 때 조선군이 협조했냐는 거예요. 그래요. 고종 말대로 하면 러일 전쟁 터졌을 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군대까지 포함해서 일본군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러시아 황제도 바보라는 거예요. 서방 국가들이 처음부터 일본을 통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일본을 통해 러시아 남하를 남하를 막으려 했던 건 아닌 거예요. 조선에게 기회를 준 거죠. 개혁 개방해봐라. 뭐 친일 개혁을 해봐라. 그래서 너희가 힘을 가지면 너희가 그냥 러시아를 남하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이 아예 그냥 친러로 돌아서면서 서방 국가들도 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조선이 개방 개혁에 성공하면 조선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남하를 막게 하려 했다. 이런 사실을 조선 정부 고종이 몰랐다고 보면 어려워요. 금문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종이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금문도 왜 점령했지?
자기 영토가 뺏긴 거잖아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면서도 진노 정책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남한을 막기 위해서 군대까지 파견하는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도 조선을 노골적으로 친일국가로 만들지 못한 것이다. 그래요. 일본 대부분 주둔시키고 있었잖아요. 친노로 가면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못했고 지금 할 수 있느냐. 그때는 서방 국가들이 야 조선한테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일본 너희가 조선을 정복해서 러시아 남한을 막아, 그렇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내막을 알아라는 거예요. 역사니까, 진실한 역사니까 날조된 역사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지만 고종이 장기가 친러 반기역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방 국가들은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남한을 막게 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합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런 거죠. 합의한 거죠. 아무도 회신 안 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을 조선 침공으로 판단한 일본 정부는 1904년 2월 6일 러시아와 국교 단절을 한다. 조선이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러시아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일본이 대군이 주둔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조선의 영토를 점령해서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군대를 파견하더라. 전쟁하겠다는 거죠. 뭐 일본군하고. 국교 단절을 하죠. 근데 무단으로 그랬나? 또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고종이 파견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조선 정부군과 러시아군과 연합해서 일본군을 공격하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밝혀진 거겠죠. 전쟁이 발발한다는 거예요. 국교 단절했으니까 전쟁을 하겠죠. 1904년 2월 러시아는 인천 제물포항에 군함 바라크호와 코리에초를 정박시킨다. 이를 전쟁 기시로 일본 정부는 판단한다. 그렇잖아요. 조선 영토 일부를 점령해버리고 군대 파견하고 군함 부대를 인천 제물포항에 정박시킨다는 거예요. 전쟁 개시로 보는 거죠. 일본군이 머무르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1904년 2월 8일 일본 해군은 선전포고 없이 요순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국동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러일 전쟁의 실질적인 개전을 올린다. 중국 요순항이 있죠. 만주 남쪽에 있어요. 한반도 서쪽 쪽에. 거기에 이제 러시아 극동함대가 있는데 그냥 공격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요? 일본이 이기겠죠. 또 2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러시아 군함 부대가 왔다 했죠. 일본군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러시아 함선 두 척 바라크호와 코리에초를 공격해 침몰시키고 서울에 주둔하며 조선의 전략적 거점을 장악한다. 2월 10일 일본은 러시아에 공식 선전보고를 하여 전쟁은 전면전으로 돌입한다. 전쟁 났으면 조선 정부군이 러시아군과 싸우기로 했는데 조선 정부군은 아무 조치도 안 취하잖아요. 고종이 웃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전쟁하자 해놓고 전쟁 났으면 같이 싸워야지. 그래요. 1904년 4월 30일 일본 육군은 압록강 전투에서 러시아군과 첫 대규모 육상 전투를 벌인다. 조선 정부가 군이 있냐는 거예요.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 했죠. 육상 전투가 벌어져요. 조선 정부군은 아무 일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자 해놓고. 일본군은 약 4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했고 러시아군은 퇴각한다.
러시아군은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약 1000명이 사망하고 러시아군은 3000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힌다. 압록강 전투의 승리로 일본은 만주 진입의 발판을 마련한다. 그래요. 연전연패하죠. 뭐 함대도 박살나고 군대도 박살나고 뭐 제대로 이기는 적이 없잖아요. 1904년 8월 10일 황해전이 벌어진다. 이제 해군 간의 전쟁이죠. 만주 남부 예술왕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제1 태평양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거 일본군이 안 되겠다. 일단 블라디포크에서 이렇게 전열을 정비한 뒤에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탈출을 시도하죠.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약자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막 제물포항에 군함도 파견하고 막 그랬는데 또 조선 전 영토에 침공시켜서 군대도 파견하고 이러는데 붙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살나더라는 거예요. 일본 해군이 이를 저지한다. 일본은 최신식 순양함을 앞세워 러시아 함대를 포격하고 러시아의 주력 함인 세살의 위치와 팔라다 등이 대파된다. 붙기만 하면 지잖아요. 러시아군은 약 300명이 사망하고 5,000의 군함이 손실되며 일본군은 90명이 사망한다. 이 해전은 일본이 해상 수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가 된다. 1905년 1월 2일 일본군은 여순항을 점령한다. 군함을 파괴하고 점령까지 하고 거기 군대가 있었겠죠. 수개월간의 포위와 공격 끝에 러시아군은 항복하고 일본은 요동반도 전체를 장악한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약 15,000명이 사망하고 러시아군은 2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힌다. 육상전도 여기서는 좀 그래요. 제법 서로 간에 사망자가 많죠. 요순항의 함락은 일본이 만주 진격을 가속화한다. 근데 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러시아군은 뭐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하죠. 계속 공격만 받다가 다 박살나잖아요. 1905년 3월 10일 일본군은 만주의 중심지인 봉천에서 러시아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인다. 육산전을 벌이는 거죠. 만주에서. 예전에 일본이 만주는 너희하고 한반도는 우리 할게 이랬을 때 합의했으면 만주를 안 열잖아요. 그 뒤로 일본이 다 만주를 먹게 되잖아요. 일본은 약 2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러시아는 약 3만 명으로 맞선다. 둘 중에 누가 더 많나요? 러시아가 훨씬 많죠. 그래도 그래요. 20% 이상 많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일본군은 포병과 기동전을 활용해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러시아는 대피하여 북쪽으로 퇴각한다. 뭐 어떻게 방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치열하게 공방하면서 승패가 안 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대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 얘기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 거라고. 이 전투는 청일 러일 전쟁 최대의 육상 전투로 일본의 전략적 승리를 확고히 한다. 뭐 거의 끝난 셈이죠. 1905년 5월 27일 스시마 해전이 벌어진다. 러시아는 한 번 더 전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함을 보낸 거죠. 일본 해군은 발트해를 출발해 극동으로 온 러시아 제2 태평양 함대를 스시마 해협에서 포착하고 전면 해전을 벌인다. 제2 태평양 함대 목적지는 블라디보스톡이었는데 이는 해군을 보강한 뒤 육군을 파견하여 다시 일본과 일전을 겨루기 위해서이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최신 전함과 전술을 활용해 러시아 함대를 괴멸시키며 러시아는 21척의 군함을 잃고 약 5,000명이 사망한다. 영국이 도와주고 있다 했잖아요.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고.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냥 다 파괴해버리죠. 일본군은 3척의 군함이 손실되고 약 110명이 사망한다. 붙으면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일본군도 물론 희생이 있지만 기껏해야 3척 군함이 파괴되고 러시아는 21척이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이 해전은 러시아의 해군력의 붕괴를 의미하며 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러시아에서 군사력을 뭐라나요? 러시아인들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군사력을 파악하고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당시에도 강국이죠. 근데 얕잡아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가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개혁이 무섭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폭이 크지도 않고. 러시아는 일본을 무시했겠죠.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이 일본도 아시아 국가인데 아시아인들이 개혁해봤자 얼마나 했겠어. 우리 상대가 안 될 거야. 근데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정반대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났다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물포항에 군대 보내고 한반도 영토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력이 정반대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한반도 영토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또 제물포에 군함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어떡할 건데 이런 식인 거죠. 다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 뚜껑 열어보니까 러시아가 약자였더라. 그러면서 강 큰 짓을 했더라. 이런 일을 가리켜 하루 꽝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한국의 속담이죠. (1905년 9월 5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다.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인정하고 랴오동 반도와 남부 사할린을 일본에 할량하며 만주 철도에 대한 권리를 일본에 넘긴다. 포기하는 거죠. 이로써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최강국에서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05년 어떻게 하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밀리면 영국 역시 참전하겠다라고 조약을 맺죠. 1905년에.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떤가요? 영국이 참전할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한 핵심적인 원인은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평가이다. 러시아는 일본보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판단했다. 전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에요. 불구하고 신의주 인근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제물포함에 군함 2대를 정박시킨다. 전쟁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점령했겠죠. 영토를. 그 정도 병력이면 일본군을 대파시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감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어쩔 건데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압도적인데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군사력은 일본이 러시아를 넘어섰다. 이미 넘어섰다. 확인되잖아요. 전쟁에서. 연전민은 패해버리잖아요. 1905년 3월 봉천 전투에서 일본군 약 27만 명과 러시아군 약 33만 명이 전투를 벌이는데 보다 많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대패했음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잖아요. 병력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해버리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운을 가지고도 대패하는데 뭐 1번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군함 2대 파괴했다가 박살나고, 롤순항 박살나고, 요순항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군함 일본 신의주 부근에 러시아군 기지가 있다 했죠. 박살내버리고, 양동으로 올라가가지고 박살내버리고, 다시 한번 전쟁해보려고 이렇게 군함 보내고 있었는데, 영국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받은, 일본 해군이 격파해버리고, 뭐 싸우지도 못하잖아요. 22층이나 여기 상복했다잖아요. 살려도 이러면서 끝난 거죠. 뭐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지. 조선에 대한 정책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1894년 청일전쟁 때는 친일 인사인 급진 개화파 인사들로 하여금 실권을 잡게 하여 조선을 개혁하게 했다. 청일전쟁 때는 어떻게 했나요? 친일 인사를 발탁하죠. 실권을 잡게 해서 이제 개혁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일본 정부가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다.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제 바꾸는 거죠. 또 다른 목적도 있겠죠.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일본 정부는 외교고문과 재정고문을 일본이 직접 임명하고, 조선 정부는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래요. 외교부 장관, 재정기획부 장관을 임명하고 일본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권한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 없다. 외교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세금을 어떻게 쓰냐는 거죠. 다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협약의 내용상 외교고문과 재정고문은 왕보다 위이다. 모든 사항은 고문의 의견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가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의 용도도 그렇고, 뭐 세금 걷는 것도 그렇고. 재정고문으로는 일본인 출신 메가타 다네타로를 임명했고, 일본인을 임명했죠. 외교고문으로는 스티븐스를 임명한다. 그래요. 6.1중 박용료,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 정부에 발탁되지 않는다. 발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 6.1중 박용료,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 인사들의 목적은 개혁 개방을 통해 조선을 독립시키고 변경시키는 것이었지 일본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요. 일본도 알겠죠, 잘. 오랫동안 접촉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식민지로 만들기로. 그들의 목적이 일본 정부의 목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교 쪽으로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이때도 사실은 친일 국가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병합할 수는 있죠. 병합할 수는 있는데 한국인들은 병합하면 치를 떨겠지만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일본이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식민지 정책이라는 거예요. 병합정책을 쓰면 꼭 식민지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민지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식민지 국민들이 반발을 산다는 거예요. 그거 다 독립하잖아요.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정책은.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좀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또 알고자 하면 알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가요? 영국 국민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식민지 정책을 써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같은 영국 국민들인데 뿌리를 들어가면 반발심을 사잖아요. 아무래도 식민지 정책을 쓰면 차별을 느끼니까 독립해버리잖아요.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병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과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를 똑같이 만들고. 그래요. 제도를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병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부를 구성했어야 되냐, 좀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또 전문적인 거니까. 그런 정책을 쓰면서 이제 단계별로 가다가 병합을 한다는 거예요. 병합을 할 때는 좀 시간을 두고 하되 10년, 20년 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병합을 할 때는 이제 같은 국민 권리 의무 동일시하고 그렇게 했어야지 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럽이 쓴 정책들이, 유럽 국가들이 쓴 정책들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식민지 정책이죠. 다 독립하면서 영국이 몰락하자, 이제 뭐 초라한 국가로 전락해버리잖아요. 그런 병합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가 미국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는 6.1준의 반란 시도를 허용했을 것이다. 급진 개화파 의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1902년 6.1준은 고종을 퇴위시키고 친한 이강을 추대하는 반란을 시도하려 했다. 미리 발각되죠. 근데 예전처럼 친일 인사를 발탁하자, 친일 인사를 발탁해서 친일 국가를 만들자 그랬으면 허용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허용하지 않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일본 정부에 의해 용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체포되어 일본이 외딴섬 오가사와라 섬에 4년간 유폐된다. 이제 허용 안 하더라. 왜? 식민지로 만들기로 결정했으니까. 일본 정부는 목적이 뚜렷한 급진 개화파 인사들을 중용하기보다는 특별한 목적 없이 권력을 탐하는 이들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들은 러일 전쟁에 이긴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 그 전에 다 친러파 인사였죠. 이완용을 쓰더라. 친러파 인사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친일로 돌아서더라.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권력을 탐하는 거죠. 실권을 잡고 싶어서 아간파천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근택도 그렇더라. 민영이도 그렇더라. 신으로 전향하더라. 고종 측근이고 친러파 인사였는데 미시 일각같이 보이기도 하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범진, 윤용선, 친러 유지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는 거죠. 친러 인사이면서 기회주의자들을 중용하는 거죠. 아간파전을 주도했던 이범진, 이완용, 이재면, 이용인 중 이완용과 이재면은 친일 인사로 변신하고 이범진은 시각한 뒤 중국으로 망명한다. 이용인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보라는 거야. 아간파전 주도한 사람 이완용, 이재면 이런 사람들은 또 친일 인사로 변신하고 또 계속 승승장구하잖아요. 친일 인사로 변신한 이완용, 이근택 등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하며 사기까지 받는다. 즉 일본 정부는 이처럼 특정한 목적이 없고 권력을 탐하는 이들을 중용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직접 실권을 행사하는 이상 일본 정부에 협조할 것이 분명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확실히 식민지 만든다. 그런데 급진 개화파 인사들을 쓸 수는 없죠. 이 사람들 중에는 후에 일부는 일본 정부에 협조해서 3차 인류혁명을 계획을 한다. 일본 정부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바뀌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급진 개화파 인사들의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조선이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 일본처럼 개혁하고 친일하는 거다. 알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